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서당의 선생님이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는데, 나무를 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부모님한테 매를 맞고 집에서 나와 일본으로 가기 위해 밀항선을 타셨다고 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15년 동안 간장회사, 정종회사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서울 용산 우편국에서 6.25 동란이 일어나기 2년 전까지 근무하시다가 직장 동료들이 지하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직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상 싸움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공산당을 싫어하신 분이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6.25 동란을 아버지는 시골 농촌에서 겪었는데 농촌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공산당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했다. 우리 마을 70호가 되는 마을에 4가정만 공산당이 아니었다고 했다. 주변 마을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6.25 동란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주변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끌어다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서 반동분자라고 사정없이 모진 매를 때려 5번이나 기절하는 무서운 매를 맞았다고 했다. 기절하면 바켓에 물을 담아서 얼굴에 붓고 정신이 나서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매를 때리고 5번 기절하고 난 뒤에 마을 청년들이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놓았단다. 아버지 배 위에 담뱃불로 지져진 흉터 3개는 그 시절에 지역 공산당들의 잔인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휴전이 되고 6.25 사변이 끝나자 경찰서에서 마을마다 공산당 색출 작업이 시작돼 재판도 없이 포악하게 행동했던 공산당들을 총살시키는 그때에 우리 마을에도 공산당 색출 작업으로 경찰관 수십 명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명단을 알려달라고 하자 우리 마을은 공산당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단다. 마을 공산당들을 붙들어가 총살시키면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마을이 폐허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의 무거운 입 때문에 많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공산당 사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질렀는데 용서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우리 마을에 6.25 동란 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 오손도손 살아오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이념도 모르고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저주스러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했던 슬픈 역사는 아버지 배 위에 나타나 있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는 흔적 3곳에서 알 수 있었다. 심한 매를 맞은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몸에 붓기가 내리지 않자 인분을 잡수시고 회복되셨다고 하셨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한은 공부였는데 자식을 통해 그 한을 풀어보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공부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불효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실 때 인생은 배움에 때가 있다고 수십 번 강조하시면서 때가 지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아버지는 논을 팔아서라도 큰아들 하나만 가르쳐 놓으면
동생들은 큰아들이 공부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논을 팔아서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렇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부에 한을 두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반에서 마지막으로 맴도는 등수는 늘 내 차지였다. 나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열등생인 내가 졸업할 때 우리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부터였다. 통신표를 가지고 가는 날은 꼭 매를 맞는 날이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어느 부모인들 기뻐하랴. 어느 날이었던가? 그날도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보이고 확인 도장을 맡을 때 아버지는 이성을 잃으시고 나에게 모진 매를 때리고 있었다. 아버지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전까지는 아버지에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와 환경들을 말씀드렸다. 나는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기차 역전까지는 5km가 됐고 기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서 내려서 또 3km를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면 오전 8시 수업 시간이 된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집에서 기차역까지 진흙탕에 발목까지 빠지면서 5km를 걸으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어야 되고 지금 같으면 전기밥솥이 있어서 좋으련만 당시에는 전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몸이 아플 때면 아침 식사도 못하고 학교로 가야 했다.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야 이른 아침 6시 통학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새벽에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도착하면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첫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점심으로 가지고 간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그 시간에 먹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내 도시락은 빈 도시락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도시락을 훔쳐먹는 도둑고양이가 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을 빈 도시락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이었던가. 학교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밤 7시가 됐고 점심을 굶고 저녁밥을 7시가 넘어서 먹고 나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몹시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먹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졸음이 쏟아져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한참 키가 크는 나이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공부하는 교과서를 빵집에 맡기고 빵을 사 먹었을 때도 있었다. 교과서 없이 2달 동안 공부를 한 적도 있으니 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네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매를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곁에 남아있는 회초리를 부러뜨리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 많은 매를 맞으며 성장한 것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신의 공부의 한을 자식에게 풀어보고 싶었던 아버지. 비만 오면 나는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일제시대에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기에 비가 오는 날은 5km 되는 통학도로는 진흙탄 길이었다. 땀을 흘리면서 1시간을 걸어가면 통학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전 10시 차뿐이었다. 지금은 우리 마을에 시내버스가 다닌다. 그 시대에도 시내버스가 다녔다면
아마 내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다. 다음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면 오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고 학생들로부터 놀림만 당하곤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역전 근처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다 하교 시간에 맞춰 집으로 와야 했다. 동학생 중에는 집이 멀어서 나와 처지가 같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와서 통학차를 타지 못하고 다음 차를 탔다. 학교에 갈 수가 없어 문제 학생들과 같이 시내를 누비고 다니다가 학교에 가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조사하던 각 고등학교 지도 주임 선생님들에게 그만 적발이 되고 말았다. 통학생들인데 너무 늦게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빠구하는 학생, 즉 학교에 간다고 집에서 나왔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은 그만 교복을 벗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 훈육 주임한테 인계를 했다. 그날 합동조사반 선생님께 적발된 우리 학교 학생은 나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다. 훈육실로 끌려간 우리는 또 한 차례 매를 맞아야 했고 퇴학을 시키겠다고 했다. 학교 성적이 제일 나쁘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학을 시키겠다고 했다. 다음 날 부모님과 같이 학교에 오라는 통보였다. 무서운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할까? 만약 내가 퇴학을 당한다면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으면 기절하실 것 같아서 감히 이 얘기를 하지 못했다. 나를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가 아닌가.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훗날이라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버지에게 학교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보통신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을 퇴학시키겠다는 통보를 했을 줄이야. 아들을 어쩔 수 없이 퇴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부형에게 통보한다는 전보와 퇴학증을 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내용이었다. 교무실장은 냉정했다. 어려운 시골 형편과 통학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니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사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절했다. 선생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이 사형순화된 것처럼 죄를 감해달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아버지가 애절하게 호소하시자 교무실장은 지도주임 회의를 다시 열게 하였고 5명 중 1명만 퇴학이고 나를 포함한 4명은 무기정학을 시키기로 다시 결정을 했다. 무기정학을 당한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됐다. 학교에서 오라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이 무기정학이라고 했다. 아버지 보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있어야 후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타이르셨다. 우리 9 식구의 생명이 달려있는 논을 팔아서 아들을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도 문교부 장관이 졸업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무릎이 나에게 준 졸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무기정학 20여일이 지나자 학교에서 등교하라는 연락이 왔다. 학생들은 나에게 행운아라고 놀려댔다.
퇴학만 당하지 않는다면 무기정학을 당해서 마음껏 집에서 놀다가 다시 와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면서 나더러 행운하란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마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주시려고 아마 10년은 생명이 단축되신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들을 빚까지 얹어서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 자식 때문에 아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소리 없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내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죽기로 결심하고 월남 전쟁터에 지원한 것도 아버지의 자식 사랑에 감동된 결과였을 것이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